안녕하세요. 자, 아동 심리상담사 직무교육입니다.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실제로 아동 상담을 함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보겠는데, 먼저 볼 부분은 놀이치료와 모래놀이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놀이치료라 그러죠. 놀이치료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이제 문제점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놀이치료냐. 그래서 잘 훈련받은 상담사가, 즉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어려움, 발달상 어려움, 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 자, 정서적인 문제나 발달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놀이치료라는 부분인데, 이제 아동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매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이제 놀이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접근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 아동 중심 놀이치료 선구자는 엑슬린이라고 그러죠. 엑슬린. (1947년에) 들고 나온 엑슬린인데, 놀이치료는 가장 호의적이고 가장 알맞은 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은 왜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냐? 원인은 아동 내부의 자아실현 욕구가 잘못된 방향, 자아실현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야 됩니다. 이 상담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동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동이 갖고 있는 자기 감정을 직면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랄지 또는 해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동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라고 여겨서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1947년 이 놀이치료의 선구자는 엑슬린에서 들고 나온 대표적인 놀이치료 그 내용인데, 놀이에서 결국 이 놀이로 표현된 아동의 소망, 바램 또는 환상,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아동이 자신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통찰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원래 이제 이 놀이치료라 그러면은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융에 의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영역, 의식적인 자아 간 소통의 중요성, 원래 그러죠. 인간은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고 의식적인 자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인 영역 또 의식적인 자아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자.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물론 이 놀이치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말했죠. 앞서 말한 이제 1947년에 엑슬린, 이제 놀이치료의 선구자다 그래요. 그럼 불과 역사가 한 5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놀이치료의 초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바로 정신분석을 들고 나온 프로이트가 원래 프로이트가 맨 처음에 심리치료라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놀이치료가 되겠지만 선구자님 5살짜리 한스의 공포증 치료. 원래는 지금도 프로이트가 5세 한스란 아이의 어떤 공포 치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놀이치료의 성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스의 아버지에게 한스의 놀이와 언행을 잘 관찰하여 보고하게. 이 한스가 어떻게 노는 것인가, 또 한스의 언어, 언행,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가, 그걸로 자기 한스의 부모에게 잘 관찰해서 프로이트에게 보고해달라. 그래 프로이트는 그걸 가지고 한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공포를 아버지에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줬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를 통한 간접 놀이치료라는 것이 첫 사례라 그래요. 물론 이 프로이트가 이렇게 했던 것은 20세기 초 1909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어떻게 놀이치료를 할 수 있겠냐라고 이 의의를 제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맥락에서는 맨 처음에 했다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조금 시대를 지나서 좀 흘러서 1930년대에서 50년대 이 이제 놀이치료가 아동치료 방법으로 급속히 발달합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이 들고 나오고, 특히 1930년대부터는 구조화된 놀이치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랩이랄지 솔로몬이랄지 함브리치랄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1938년에 랩이란 학자에 의하면 이 학자는 이완치료라, 랩이가 1938년입니다. 아동의 이완치료라고 했어요. 긴장을 이완시킨다 그런 맥락에서 이완, 그런데 정신이나 긴장을 이 이완치료라는 이 구조화된 놀이치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어떤 놀이실과 치료자에게 친숙해지도록 자유놀이를 한 후에 적당한 시기에 아동의 외상적 사건의 경험을 놀이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1930년대부터 50년대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특히 여러분들 그 오토 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토는 1930년대 펜실베니아의 그 대표적인 펜실베니아 학파입니다만은, 이 오토 랭크라는 사람은 특히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정신세계에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들고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지금 여기서 어떤 관계가 중요시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1930년대는 오토 랭크라는 이 사람의 철학의 기초에서 내용이 나오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아동 중심의 놀이치료가 이론으로서 정립됐다 그럴까? 본격화된 것은 엑슬린입니다. 1947년. 이 엑슬린은 앞서 우리 상담에서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인간 중심. 그 인간 중심적인 칼 로저스의 상담법을 이 엑슬린이 아동 중심 놀이치료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 엑슬린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대부분 엑슬린을 이 놀이치료의 선구자라고 말해요, 사실은. 아동과 환경과의 부조화를 해결하여 자연적인 자기 성장을 돕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현재는 이제 7, 80년대 이후 아주 이 놀이치료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아예 미국에서는 1987년에 놀이치료학회가 결성됩니다. APT라 해서 이 놀이치료학회가 결성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놀이치료학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학자들은 구원이, 셰퍼, 오커너 이런 학자들이 대량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분석 놀이치료, 분석학적 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생태학적 놀이치료, 게슈탈트 놀이치료,
가족 놀이 치료, 치료 놀이. 하여튼 놀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갈래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히 80년대 이후 90년대 넘어온 과정에서는 이 놀이 치료가 장족에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0년대 도입에 오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97년에 한국 놀이치료학회가 창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긴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놀이치료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달적 배경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치료적 가치로 보자면 대략적으로 놀이치료의 이 가치는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놀이치료가 왜 이 아이들 아동 상담에서 중요한 의미냐. 첫째, 놀이를 통해서, 자, 놀이치료의 치료적 가치입니다. 첫째, 놀이를 통하여 아동과 치료자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노는 것입니다. 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들 입장에서는 상담자와 관계를 맺는 데서는 놀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하여 아동과 치료자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첫 번째 가치고, 두 번째는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기 표현, 자기가 의사를 보여주고 싶은 것, 이건 역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두 번째 가치고, 세 번째는 놀이 자체에 치료적 힘이 있어서 아동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차원에서 치유가 이루어진다. 실제 어떤 상담을 한다는 걸 의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건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냥 놀면서 자기 본능을 마음껏 보여주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굉장히 그래서 놀면서 치료가 된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넷째, 어떤 부정적 감정도 놀이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도. 예컨대 뭐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도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더라. 역시 가치죠. 다섯째, 놀이에는 긍정적인 느낌이 수반된다. 왜 그럴까요? 놀이는 자체가 재밌잖아요, 사실은. 자체가. 그 긴장감도 발산되고. 여섯째, 놀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할을 해보거나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치료적 가치, 아동이 놀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의 폐쇄됐던, 다쳤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죠.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자신의 감정, 욕구, 바람, 경험과 생각들 표출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 치료적 가치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놀이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아동 상담에 있어서는 특히 80년대,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아동 중심적 입장에서의 놀이치료실, 놀이치료 도구, 놀이치료실, 놀이치료 도구인데, 일단 놀이치료실이다 그러면 아동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곳이고 아주 편안하다라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 방음도 좀 잘 돼야 되고 문과 창문, 또 바닥과 벽 이런 것들 적절한 높이와 선반 이런 감광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잘 고려야 된다. 그래서 크기, 대략적으로 이 치료실의 크기는 4 곱하기 4 이 정도 좋다 그래요. 놀이치료실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4 곱하기 4m입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한 4.5평 돼요. 4, 5평. 4, 5평 정도 되니까.
크기는 이 정도가 좋다 그러죠. 이 정도 방은 아동들이 안정감 있고 다양하게 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했지만 시설도 그럽니다. 시설은 뭐 일단 창문 같은 경우는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광에서 앱으로 난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뭐 복도가 있고 이 로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안 좋고, 또 외부 소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치료실과 치료실의 안정감이 잘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밖에 있는 소리가 아동들로 하여금 어떤 놀이에 몰두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방음이랄지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동들이 놀 때 이제 뭐 물도 필요하고 물감, 찰흙 이런 것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하튼 이제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비품도 필요하죠. 비품도 놀잇감을 둘 수 있는 선반, 그렇죠? 또 선반의 높이는 아동들이 서서 꺼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이,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1m 정도의 적당한 높이, 이런 부분들은 테이블, 의자, 안전하고 견고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뭐 좌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탁자만 준비한다든지 그런 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 치료 도구로서 뭐 놀이 도구 유형이 있는데, 그런 놀이 도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놀이 도구의 그 종류가 뭐 인형집, 사람으로 만든 그런 부분들, 펫펫이라고 그러죠. 퍼펫. 또 유치원, 학교 사람 인형, 유치원 인형, 학교 인형, 사람 인형, 소꿉 도구, 아기 인형, 뭐 양육 도구, 병원 놀이 도구, 슈퍼마켓 도구, 금전 출납기, 뭐 이런 것들 등등. 물론 이제 그 부정적 감정과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한 그런 놀이 기구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뭐 공룡이랄지 맹수랄지 악당이랄지 괴물이랄지 용사, 군인, 칼, 총칼, 수갑 이런 부분들. 놀이 도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창의적인 표현을 하게끔 어떤 정서적 해소란 차원에서 모래, 물, 블럭, 또 그림 도구, 점토 이런 것들 등등. 게임 놀이 도구도 필요합니다. 게임 놀이 도구도 자아 향상 게임이라고 해서는 주사위 게임, 카드 게임, 또 윷놀이 이런 부분들. 대화 게임이라 그래서 말하기, 행동하기, 느끼기 게임, 이웃 사귀기 게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이제 거기에 또 치료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은 치료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놀이치료의 또 대가이신 2001년에 오코너라는 사람이 치료자의 역할을 이런 내용을 들고 나왔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치료자는 아동과 따뜻하고 친근한 치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까 모든 상담은 첫 번째 관계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래퍼 형성입니다. 그 말은 친근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리고 아동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 심리 상담사들이 할 때 있는 그대로 짜증내면 안 돼요. 또 아동들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아동들하고 공감을 같이 해야 되고, 자발적이고 융통성 있는 행복한 치료 시간을 유지해 주는 것이고, 시간, 장소, 놀이치료자 등에 대해서 분명히 구조화시켜준다. 각각의 즐겁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건강한 치료 시간을 유지하고, 아동이 치료자를 좋아하는지에 상관없이 치료를 유지해. 그렇습니다. 좋아하는지 굳이 그걸 가지고 따지면 또 안 되고, 지나친 분노와 과잉 행동은 끊어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신체적 상처를 돌보아줘야 되고, 아동 자체로 대하고, 아동을 치료자의 전이 대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아동 자체로 대한단 말인데, 이 상담사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동을 아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아동을 아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을 본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동은 아동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실제 애들은 이렇습니다. 밥을 먹고 10분도 안 돼서 과자를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놀고 싶어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 입장에서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안 된 이유는 간단하죠.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그냥 아동을 아동으로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아동 치료사가 해야 될 아동 자체로 대해라는 거지. 이런 부분이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치료자가, 상담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동심리 상담사에 성공 못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역할이. 치료의 실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실제를 보자면은, 치료의 실제는 일단, 놀이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치료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추적 반응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추적 반응하기. 아동이 놀이를 하는데 치료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동 입장에서는 관찰당하거나 평가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아동의 아까 관심, 따뜻한 관심, 존중, 이거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동이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크락션을 이렇게 장난감 눌렀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감시당하네 그렇게 느낀다니까? 그래서 치료자가 말해준 거예요, 상담자가. 차가 길 위로 잘 가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부딪히게 되면 차가 부딪혔구나. 또 부딪혔네. 이런 반응을 해줘야지. 추적 반응. 가만히 있으면은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사고, 감정, 욕구 반응하기. 그렇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는 감정,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상담자 입장, 치료자 입장에서 애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민감하게 이해하고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아동이 이런 경우 있겠죠. 지금 아동의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고 좀 화가 씩씩거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반응해줘야 돼. 그럼 치료자 입장에서, 상담 입장에서 너가 화난 것 같은데 뭔 일 있어?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동이 또 그 자기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던지면서 인형 너가 싫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 그럼 인형 때문에 화가 났구나. 너가 인형 때문에 많이 화가 났네. 라고 그 아이의 생각, 감정, 욕구를 반영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아동에게 책임감을 돌려주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아동이 겪은 경험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이 책임감 발달을 시킨 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항차 자기가 성장해서 발달해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책무, 의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동이 만약에 장난감을 하나 집어들어서 이게 뭐냐 라고 말한다면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다만 여기서는 너가 확실하게 정해서 가 라고 해서 충분히 아동에게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놀이 안에서 상호작용하기. 무슨 말이냐면은 놀이를 하면서 아동이 원하는 놀이로서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 바람 등 그걸 실제 놀면서 표현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아동이 혼자서 놀고 있지만 자신의 놀이에 있어서 이 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또 바랄 때도 있어요. 이때 치료자는 철저히 아동이 원하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놀면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다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럼 아이들의 생각, 태도, 경험, 감정, 욕구 이것을 치료 상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반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이 같이 상호작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물론 그 어떤 치료적 제한 설정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적 제한 설정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치료자의 수용성을 많이 강조하는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서 아동이 현실적으로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 아동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필요한 제한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받아준 건 아니야. 앞서 말했지만 현실적인 책임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치료적인 제한 이것도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동의 어제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금지하게끔 또 아동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욕구,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을 하게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동 치료에서 놀이치료에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그 아동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아동 인적사항이랄지 첫인상이랄지 이런 걸 보고 또 아동이 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 아동의 발달사나 생육사, 가족관계, 심리금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서 결국은 아동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례 개념화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놀이치료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한 회의 이 아동과 놀이치료는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 해요. 40분 정도 하고 부모 상담을 한 10분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늘려가는 과정이죠. 초기 과정 같은 경우는 한 4, 5회 정도 합니다. 중기 과정을 굉장히 지루한 시간인 게 많이 하죠. 사실 중기는 한 30회 정도 하죠. 중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말기는 한 4, 5회로 또 마무리 짓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놀이치료인데, 사실 놀이치료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상담의 실제에서는 그거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뒤에 이제 뭐 모래놀이 치료 나오고 뒤에 구조 나오겠습니다만은 놀이치료가 이 아동 상담의 실제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놀이치료가.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더라. 물론 이제 인지행동이랄지 미술치료랄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 놀이치료야말로 아이들의 이 상담 과정에서 다른 여타의 치료법에 비해서 일단 앞서도 말했지만은 정서적인 어떤 발달상의 문제점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정서 발달입니다. 정서적인 부분하고 발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놀이치료가 이 아동 상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모래놀이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모래상자 안에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래놀이 치료죠. 물론 이건 아동에게 해당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청소년, 성인, 노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모래놀이 치료의 이론적 근거는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치료학에 기초한다, 분석 심리학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은 개인의 의식, 무의식, 원래 그러죠. 대부분의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신분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프로이트의 얘기입니다만 프로이트는 10%가 의식 부분이고 우리 정신에서 90%는 무의식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이 억눌리고 자꾸 성인들에서 어른들에 의해서 강요되고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돼 있다가 다음에 성인 되고 어른이 돼서 이게 부정행동 나타나는 것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 분석 심리학이랄지 정신분석자들은 내용 간단해요. 이 무의식적인 것을 부정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화시키면 된 것이에요. 부정행동에서 잠재된 것이 부정행동 나타난다. 이 무의식 상태로 잠재된 것이 부정행동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행동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모래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융의 제자, 융의 쪽에서 도라 칼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래치료에 접목시켰는데, 아까 말했지만 자유롭고 창조적인 놀이를 통해서 무의식 과정들이 일련의 심상을 형성하면서 개성화 과정이 고무되고 실현된다고 보았다라고 해서, 특히 2004년에 이 와인 립이라는 학자는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작은 소품들을 통하여 내면 세계를 표현하면서 무의식적 요소가 의식화되어 치유와 변형. 보세요. 무의식적인 요소가. 왜 그냥 무의식적인 그런 상태에서 부정행동, 잘못된 행동 나온다. 이런 무의식 요소가 의식화된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다는 게 무의식 그런 상태야. 이때 잘못된 행동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 것입니까? 의식화시키면 되겠지. 무의식적인 요소가 의식화되게 되면은 그래서 치유가 되고 바뀌고 변형이 되고, 응? 치유가 되고 변형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행동 안 나온다는 것이야. 그걸 단지 이제 무엇으로? 모래를 만지면서 한다.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제 모래놀이 치료가 나오게 된 그 발달 배경은 미국의 원주민인 나바조 인디언들의 치료 방법에서 연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디언들이 치유의식을 치를 때 모래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의식을 치르고 그 모래 그림을 물로 씻거나 바람에 날아가게 했다. 상당히 이제 과거에 오래된 인디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의식의 의미는 모래 그림을 통하여 환자의 내면의 병이 나았고 모든 것이 우주로 날아갔다.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그것을 1929년 영국의 소아과 의사인 로엔 펠트가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동은 성인과 달리 사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관념이나 기억이 불가사의하게 엉켜 있더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특히 촉각은 감각이죠. 촉각은 감각의 요소를 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기법에서 제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로엔펠트가 모래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를 발전시킨 사람이 융의 제자인 칼프다 그랬죠. 1954년에 들고 나옵니다, 이것을.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로 놀이 치료가 어떤 치료적 매체로서 성장이 됐는데 1985년에 칼프란 사람이 아까 융의 제자라 했죠. 칼프가 모래놀이 치료자들을 모아서 국제 모래놀이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ISST라 해서. 여기 시작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래놀이 치료가 아주 치료 이론과 실제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87년 처음으로 소개가 되죠. 놀이치료가 시작되죠.
또 2006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임상모래놀이학회가 발족할 정도로.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는 일천합니다. 짧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래놀이라는 것이 치료적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8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모래 치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모래, 물, 또 소품의 상징성, 이것을 치료자 관계를 통해서 아동의 자기 치유가 이루어진 것인데, 자, 첫째, 치료의 가치입니다. 모래놀이 치료는 무의식이 내담자의 손으로 절된다. 무의식이 내담자의 손으로 촉각. 손, 이건 촉각이죠. 그 이전에는 다른 치료는 다 뭐겠습니까? 거의 촉각이 아니고 시각적인 것이죠. 근데 이걸 실제 모래를 만지면서 하는 것이니까 손을 통하여 그 촉각, 감각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심상이랄지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둘째, 모래놀이 치료실에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상징물로서 내담자의 이미지 표현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치유되더라. 그 다양한 소품들이 또한 이미지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셋째, 모래놀이 치료는 상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데 부담감이 적다. 그렇죠. 상징물을 사용하니까. 모래라는 상징물. 이걸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적을 수 있고. 넷째, 모래놀이 치료에서 내담자는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된다.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제 내담자가 손으로서 뭔가를 만져보고 감각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섯째, 모래놀이 치료는 무의식적인 요소가 의식에 통합되는 거. 이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까 말한 칼프는 융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는 무의식적인 요소가 의식으로 통합된다. 그래서 치유된다고 말이야. 응? 무의식적인 요소가 의식과 의식적으로 통합된다. 그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응? 내담자가 모래상자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내적 세계를 외적 세계로 가져와서 구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이 드러나게 되며 지금까지의 억압됐던 이런 무의식 요소를 의식화시켜서 끄집어내서 치유가 된다. 다들 이런 것은 이제 정신 분석, 아까 분석 심리학 이런 데서 들고 나온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무의식적인 이런 요소들, 그걸 의식화시킨 것, 의식화시키면 해결된다. 여섯째, 모래놀이 치료에서 모래와 물은 원형적인 자연의 상징물로서, 자연이죠. 이들을 만지는 감각적인 경험은 내담자 하여금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벗어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 원형적인 자연물이니까. 일곱째, 모래상자는 내담자 내면의 정신적 측면과 외적 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모래상자 자체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치료자가 제공하는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에서 내담자가 치료자를 신뢰하는 관계가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을 활성화시킨다. 여하튼 이제 이 모래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 그러니까 앞서 봤습니다만은 이 모래놀이의 치료적 가치. 물론 제가 말했지만은 일단 놀이적 치료가 아이들의 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신분석학, 이런 분석 심리학자들이 들고 나온, 융으로부터 시작돼서 들고 나온 이 모래놀이 치료는 가장 모래놀이 치료의 그 중심적인 테마는 뭐냐, 가장 핵심 뭐냐, 역시 이겁니다. 무의식적 요소를, 모래를 만지고 모래 속에서 물과 더불어서 같이 하면서 의식화시킨다. 그럼으로써 치유가 된다. 또 변형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내용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실과 치료도 먼저 치료실 있죠. 치료실. 치료실은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이어야 되고 벽면에 선반도 있고 선반에 소품들도 있고 치료실 한가운데 모래상자를 놓고 치료자와 내담자가 의자를 마주하고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래 치료실이 될 것이고 그 속에는 모래상자 테이블, 모래상자는 직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 가로 28.5, 세로 19.5, 높이 3인치 정도의 크기, 모래상자. 한눈에 모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이, 높이. 모래상자의 크기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크면 집중이 어렵습니다. 자, 모래상자의 바닥과 벽은 푸르게 칠해져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래를 치우면 푸른색이 드러나서 바로 푸른색은 연못, 강, 바다, 하늘 이미지가 색깔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물론 방수 가능해 되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모래상자에 넣을 모래는 기본적으로 아주 가는 고운 모래, 젖은 모래. 일단 물론 굵은 모래도 약간 필요하고 흰 모래도 준비되긴다만 기본적으로 고운 모래, 젖은 모래. 그 다음에 소품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형상, 동물, 나무, 식물, 집과 실내 가구, 물품들, 건축물, 여러 가지 다리, 교통기관 이런 것들 실제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소품들. 방금 말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소품은 이제 조그맣게 된 그런 인형들이겠죠. 인형들인데 거기 인간, 또 특별한 캐릭터, 마녀, 백설공주 이런 기타 등등 천사, 동물들, 개, 고양이, 사적, 호랑이, 코끼리, 식물들, 광물들, 교통물 쭉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품들을 선반에 얹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선반에 얹어 놓고 그 물그릇은 내담자가 원할 때는 항상 모래에 물을 붓거나 뿌릴 수 있는 용기나 병을 물에 담아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손 헹구 그릇도 있어야 되고 기타 필요한데 치료자 역할인데 치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내담자가 치료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친근한 관계 내담자에게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래치료를 창시했던 칼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모자일체감이라 불렀다. 모자일체감. 어머니와 엄마와 자식이 하나가 된다. 이제 아까 우리 래퍼 형성을 칼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자일체감이라고 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돼야지 내담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 치료자로서 상담사가 갖춰야 될 역할이 대략 7가지가 있어요. 첫째, 치료자 자신이 스스로 모래상자를 만들어보는 작업. 그렇죠? 상담사가 실제 모래상자를 만들어 봐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육 분석을 받는 게 중요하다. 교육 분석. 자기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치관, 예상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되고. 셋째, 치료자는 다른 사람의 모래상자를 많이 보아둬라. 많이. 그래야 거기에서 비교하면서 연구가 되는 것이고. 넷째, 상담자, 치료자는 인간의 발달과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렇죠. 물론 이걸 갖추고 있지 않으면 상담사 역할을 못합니다. 다섯째, 치료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선택하는 소품의 특징과 배치 등의 의미 등을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 인류학, 신화, 민담, 꿈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섯째, 상담자, 치료자는 내담자를 존중해야 하고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기 치유력에 대해서 외경스러울 정도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일곱 번째, 치료자의 정신적인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스스로 상담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모래놀이 치료 과정이 첫째 초기에서부터 이제 쭉 있는데 문제는 이 모래치료 놀이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래놀이 상자가 완성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내담자가 모래 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선돼야 전제돼야 된다. 그럼 모래 상자에 대한 이해를 또 충분히 하게끔 치료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래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인데 초기에는 대략적으로 한 5회 정도 한다 그랬죠. 5회 정도 하고 중기는 상당히 중기도 역시 이제 한 20회 정도 합니다. 15회에서 20회 정도 하고 그리고 말기는 대략 한 5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놀이 치료는 앞서 놀이 치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고 여기는 실제 모래 상자를 구비해야 된다. 또 거기에 소품은 다 비슷합니다만은 모래 상자 속에 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놀이 치료에 비해서 약간 더 진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래라는 것을 만지게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내담자의 손 촉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던 그런 부분을 의식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이랄지 정신분석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유래한 치료 방법. 이것도 이제 이 상담자, 치유자 입장에서는 앞서 놀이 치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이것도 잘 훈련된 상담사, 또 잘 훈련된 치료자가 한다면은 성공적으로 상담의 치유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본 부분은 놀이 치료하고 모래 놀이 치료를 봤습니다. 이제 볼 것은 미술 치료. 자, 미술 치료한 부분이 있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인지 행동 치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